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 115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이급 115회 기출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론 해설 강의에 앞서서 먼저 8월 3일 토요일 날 정말 무더운 날씨에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먼저 문제 구성을 보시면은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2문제, 소득세 3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3문제, 소득세가 2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부가가치세가 2문제, 소득세가 3문제가 출제됐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계산형 문제는 3문제, 이론 서술형 문제는 1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계산형 문제는 보통 3문제에서 4문제가 일반적이니까 계산형 문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출제됐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상중하를 나눠본다면 상은 4문제, 중에 11문제, 하는 0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객관적인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난이도는 약간 주관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기본 가정이 나왔다는 거는 암기할 때 기계기라고 암기했었죠. 그래서 기업 실체에 대한 가정,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 기간 후 보고에 대한 가정, 혹은 기간별 보고에 대한 가정 이렇게 3가지가 기본 가정이 되겠죠. 1번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재무제표에 보고해야 된다. 자, 1번은 바로 기업 실체에 대한 가정에 대해 설명했죠. 2번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기업 실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이죠. 3번은 기업 실체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일정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마다 경영자의 수탁 책임을 보고해야 한다. 이게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죠. 4번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적시성에 대한 설명으로 주요 질적성인 목적 적합성의 하부 원칙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 가정은 아니잖아요. 이게 주요 질적성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들이 기계기를 암기하셨다면은 1번 문제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은 난이도를 상으로 지금 배치했고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24년 12월 말 결산 후 재무제표 확인 가능한 정보로 올바른 걸 물어봤고요. 2022년에 매입가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직접 관련된 설치비 30만 원, 취득 부대 비용이 되겠죠. 22년에 발생 소모품 교체비라고 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을 의미하겠죠. 비용. 그 다음에 22년도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 개량비,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죠. 고로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냐? 자, 이 세 개 합친 2,430만 원이 취득 원가가 돼요. 그래서 보기에서 하나 물어보고 있죠. 취득 원가 2,430만 원이니까 1번 지문은 틀리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법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감가상각비 DEP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취득 원가 2,430만 원이고
잔존 가치는 없네요. 0이고 그래서 얘를 내용연수 정해법이고 6년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계산되겠죠. 계산기 누르면 405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지문을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는 405만 원이다. 415만 원이 틀리다는 얘기죠.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는 24년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럼 매년 405만 원씩 자 보시면은 22년도니까 22, 23, 24, 3년이죠. 1215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난이도를 제가 상으로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1215만 원이다. 틀린 게 된 거고 자 마지막 24년도 말에 장부금액 물어본 거죠. 장부금액이니까 취득원가 2,43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215만 원을 차감하니까 장부금액은 1,2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계산하고 약간 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으로 배치했지만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득점할 수 있는 문제로 충분히 보여지네요. 자, 3번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1번 무형자산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비용으로 배분된다. 옳은 말이죠. 2번 제조와 관련된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조 원가가 되겠죠. 다음 무형자산 상각 방법으로는 정해법만 사용해야 한다. 이게 틀리죠.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원칙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데 그걸 모르면 정해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4번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말이 되겠죠. 예, 중요한 주요 포인트에서 다 물어봤네요. 4번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발행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세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사채의 액면 금액이죠. 이 금액이.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사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기록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이거는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그렇죠. 액면 금액에 가산한 형식으로 표시하겠죠. 4번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시장 이자율이 더 작은 거니까 할증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1번, 이 4번의 경우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사채를 표시할 때 사채 이 금액이 액면 금액이죠. 사채 액면 금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항목이죠.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뭐 상각 후 원가 장부 금액이라 표현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할증 발행되면 이렇게 되겠죠.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가산 항목이 되는 거죠. 또 요 금액을 뭐 장부 금액이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꼼꼼하게 잘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뭐 보기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 현혹 자료도 없고 살인 발행, 할증 발행 두 번에 걸쳐 물어보기 때문에. 자, 5번은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정책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여기까지 맞는 말 같은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적 추정치에 대한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정책의 변경에 설명한 게 아니죠. 이거는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란 걸 바로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죠. 반면에 그 효과는 전진법의 효과는 어떻게 돼요? 단기부터 영향받아요. 그 단기와 그 미래 기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3번 회계 변경 효과를 회계 정책 변경 효과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러면 어디로 본다? 간편성의 논리로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랬죠. 4번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 자, 이 전진법을 적용하니까 당해년도부터 적용되고요. 당해년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가상각 방법을 24년도에 변경이 돼요. 그럼 감가상각 변경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니까 그 변경의 효과는 24년도 초부터 적용해서 24년도 감가상각비부터 적용해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5문제가 재무회계 문제인데요. 사실은 여기 1번, 2번을 상으로 배치했지만은 3번, 4번, 5번 모두 득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원가액의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가의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원재료 계정 차변. 1번을 보기만 해도 답이 1번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정을 연상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만 그려도 충분히 답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제공품 그리고 제공품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발생하면은 제공품 원가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감소 자리에 기말 제공품 완성되면 감소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제품 계정도 같이 나란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니까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 이제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기말 제품, 매출 원가. 우리가 당연히 뭐 잘 아는 제공품과 제품의 팁박스인데 1번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러니까 옳게 고치려면 여기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옳게 고친다면은 나머지 옳은 것들을 본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그렇죠. 제공품 계정 차변에 위치하겠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품 계정에서 만약에 표시한다면 제품 계정 차변이 맞죠.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는 여기 제품 말고 여기 매출 원가 계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출 원가로 본다면 매출 원가 여기 비용이니까 차변에 매출 원가 발생은 증가하고 이 금액이 이 금액이죠. 예. 얘가 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 계정은 제품 계정의 대변 혹은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에 대체된다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뭐 답을 도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볼까요?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받은 개별 제품별로 작성된 작업원가표에 집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키워드 개별원가 계산은 그렇죠. 주문 생산 방식이고 그렇죠. 작업원가표에 집계돼야 되겠죠. (2번)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작업원가표를 작성하여 원가를 집계한다. 작업원가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는 개별원가 계산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이 표현은 틀린 말이 되겠죠. 1번 지문이 있기 때문에 2번을 맞추는 게 어렵진 않겠죠. 3번은 개별원가 계산은 각 제조 지시별로 원가 계산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론 때 설명드렸지만 개별원가 계산이 종합원가 계산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된다. 왜냐하면 원가를 모두 추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4번 조선업 건설업이 개별원가 계산이 적합한 업종이 맞겠죠. 예. (8번) 문제도 많이 연습한 건데요. 제조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을 의미하고 있더라.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얘는 제품 계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 볼게요. 1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는 얘는 우리 재무상태표의 원재료 계정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2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은 그렇죠. 재무상태표의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4번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 역시 재무상태표의 기말 제품이 되는 거겠죠. 4번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재무상태표의 매출원가에 계상된다. 이거 뭐 틀린 게 많죠. 원가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손익계산서의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계상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손익계산 제품 계정을 그려보면 아시겠죠. 차변의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바로 이 제공품 계정에 대변해 있던 게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좀 명확하게 답이 되고요. 원가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할 때 뭐 이런 내용은 충분히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9번) 문제. 자, 보시면 직접 노무 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고요. 얘는 배부 차이 분석과 관련된 문제죠. 풀어본다면 실제 발생액이 제시됐죠. (600만 원) 제시됐죠. 예정 배부액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배부 차이가 나왔어요. 40만 원 과대 배부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흰색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써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640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업도가 5만 시간이란 걸 알 수 있네요. 5만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들어가죠. 그 예정 배부율을
x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x값을 풀려면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건 64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을 하면 x값이 도출이 되겠죠. 도출하면 얼마 나오냐면 128원 나와요. 128원. 난이도 중으로 배치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많이 연습한 거니까. 그 답이 2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이거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9번 같은 류의 문제는 안정적으로 점수가 득점이 될 수 있게 대비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위험해진다. 예. 이번에도 부분 점수 Q&A에서 질문 많이 올리셨는데 뭐 공통적으로 실수를 부가세 신고서랑 연말정산에서는 실수를 좀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부분 점수를 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다 보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 전산세무 2급의 경우에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을 안정적 점수 받으면서 이론에서 12개 이상 득점하면은 안정적인 확보를 해요.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도 많이 강조했는데 뭐 국외 의료비 같은 거 이번에 출제됐던 거 국외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못 받죠. 국내 의료비만 의료비 공제가 되고 반면에 이제 국외 해외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실무 때 강조를 하지만 그래도 또 실전을 하다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금 틀리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10번) 문제는 상으로 배치했고요. (10번) 문제의 경우에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약간 추정 문제예요. 추정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초제공품은 1000개, 완성도는 30%, 단기 투입 수량은 6000개, 기말은 800개, 선입선출법,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6100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몇 %?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일단 물량 흐름을 그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가 1000개고 수량만 체크할게요. 투입량은 6000개예요. 왜냐면 완성품 수량이 안 나와서 그래요. 기말은 800개가 된다. 이걸 통해서 완성품 수량이 6200개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선입선출법으로 이제 가공비만 계산하면 되겠죠. 완성을 두 축으로 보잖아요. 기초착수 완성, 단기착수 완성, 그리고 기말. 그런데 이 합계가 우리가 보통 이 합계를 완성품 환산량을 우리가 물어보는데 이 문제 완성품 환산량을 알려준 거잖아요. 똑같이 풀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추정 문제가 나오면. 그건 단기 착수 완성은 6200개 중에 1000개 뺀 5200개가 단기 착수에서 완성된 거고 기말은 800개의 완성도 X%가 되는 거죠. 이 완성도를 물어본 거니까. 기초는 1000개인데 완성도가 30%니까 당해 구간은 30부터 100%니까 70%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하면 이게 700개고 이게 5200개예요. 그냥 둘을 합치면은 5900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공식이 이게 두 개 5900개 플러스 800개 곱하기 X% 이꼴 61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800개 곱하기 X% 이꼴 200개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밑에 쓸까요? X%는 이렇게요. 800개 분의 200개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니까 25%가 기말제공품 완성도다. 이 양 안에서 이게 나누기 800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 세울 줄 아셔야 되고요. 나와봤자 1차 방정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은.
그리고 이항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득점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합격 수기 보면 뭐 고득점 뭐 100점 뭐 98점 이런 분도 더러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한국 세무사에서 고득점한 분들에 대해 포상을 하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본다 의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이력서 쓸 때 그러니까 뭐 115회 전산세무 2급 최고 득점자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 11번 문제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상 1년에 2개. 이거 맞죠? 1기, 2기. 간이 과세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2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과세기간 개시일에 예외가 된다. 그렇죠. 원칙은 1기, 2기 이렇게 되는데 신규 사업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잖아요. 또 예외가 폐업이죠. 폐업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과세기간에 예외가 됐었죠. 이 두 개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최소한 찍더라도 3번과 4번 중에 찍어야 확률은 50%가 되겠죠. 4번을 볼게요. 간이가세자가 간이가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가세자가 되는 경우 1년에 과세기간이 3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옳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돼요. 근데 이렇게 간이가세를 포기해요. 6월 30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벌써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개가 될 수 있다. 이 표현이 옳은 말인데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 자, 3번은 매출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일반 과세자가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4번은 간이가 일반이 된 거지. 간이가 일반. 일반은 2개잖아요. 과세기간이. 근데 간이가 일반이 돼버리면 중간에 기중에 돼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이가 있는 거 하나, 일반 2개가 합쳐 3개가 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이 3번은 간이였어요. 여기 일반이었어요. 근데 간이가세제가 된 거죠. 자,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가세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간이라면 원래 이렇게 적용을 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일반이면 이렇게 2기로 이렇게 적용받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간이가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 그러면 이 사람은 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간이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용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 이전이 아니라 과세기간이 변경 이후가 돼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말장난이야.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이래요. 3번이. 근데 3번과 4번은 좀 지엽적인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3번과 4번 안에서 답을 도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까다롭게 출제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예, 이런 문제는. 예. 반면에 12번은 쉽게 출제됐잖아요. 보시면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 제공 사업의 포괄적 양도, 조세 물납은 대표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이죠. 답은 사업용 상가 건물의 양도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 테니까 어렵지 않게 득점을 시킬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잠깐 여기 원가액의 문제 잠깐 살펴보시면은 6번 같은 문제, 7번, 8번은 무조건 득점했어야 돼요. 그리고 9번도 제가 볼 땐 충분히 득점을 했어야 되고요. 10번은 이거는 좀 득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얘는 설사 틀렸다 해도 제가 뭐 크게 뭐라고 하기엔 좀 그러겠네요.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득점할 수 있게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 역시도 3, 4번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얘도 득점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건 좀 틀릴 수도 있겠다. 뭐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은 아니니까 12번은 무조건 득점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좀 명확히 갈려지네요. 상으로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은 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12문제 이상은 득점이 되거든요. 이걸 틀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세 세 문제인데 이 소득세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안 돼요. 보시면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받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뭐 신용카드 공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되죠.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뭐 신용카드 공제가 대표적이죠. 반면에 기부금 공제는 이거는 근로소득자든 아니면 일반 그냥 개인 사업자든 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돼요.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어렵지 않은 건데. 그리고 14번 같은 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우리 수입 시기 같은 거 얘는 뭐 정리만 하면 무조건 득점하니까요. 자, 비영업 대금의 이 기억나실까요? 바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바로 수입 시기가 되는 거죠. 원칙상.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겠죠.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좀 함정을 파는 건데 장기 할부 판매 인도한 날이죠. 인도 시점에 우리가 바로 수입 시기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장기 할부 판매 이거 본 것 같은데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 시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의한 공급 시기에서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부분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는데 그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 시기고 소득세법의 여기 수입 시기는 좀 다르다. 장기 할부 판매 해계랑 마찬가지로 인도 시점이 된다는 거죠. 약간 중상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출제자가 바로 그 부분 부가가치세법을 노리고서 아예 틀리라고 좀 이렇게 함정을 파놨지만 뭐 나머지 정리된다면 충분히 3번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나와 주셔야 되고요. 부동산의 판매, 세 날 중 빠른 날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대금 청산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거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이걸 틀렸을 때 이제 출제자가 희열을 좀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부러 함정을 좀 파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틀렸을 때 뭐 희열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막 정리하면 뒤죽박죽 정리돼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서 14번 같은 문제도 충분히 득점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15번도 상 혹은 중상 정도인데 한번 볼까요?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인데요. 2번부터 볼게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을 대가로 받는 용역. 근데 일시적 제공받는 대가, 이거 기타 소득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강사가 세 가지가 될 수가 있다. 소득 구분이. 고용관계가 있어. 그러면 강사료 받는 게 근로소득이고요. 고용관계가 없어? 그러면 계속 반복적이야. 그러면 사업소득. 계속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료 같은 거를 받을 때 다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강사료를 받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근데 아주 가끔씩 뭐 이렇게 TV 그러니까 교육 방송이니까 뭐 EBS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하고 관련된 그런 거에 이제 출연할 때가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로 아주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기타 소득으로 하거든요. 제가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기타 소득. 알선 수수료가 기타 소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2배사근 연 그다음에 태양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기타 소득 맞고요. 4번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표권, 영업권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당연히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상인 게 보기를 보면 2, 3, 4를 보면 1번이 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데 이게 80이거든요. 100분의 80.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경비 의제가 100분의 60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분의 80도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상금 받는 게 100분의 80이 되고요. 100분의 90도 있죠. 보시면은 필요경비 의제가. 그래서 얘는 뭐 교재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해 왔는데 376페이지. 2024년 기준 전산세무 2급 376페이지 기타 소득에 보면은 정확하게 여기 80% 경비 의제하는 규정 첫 번째 얘네가 나와 있거든요. 상품 받는 거. 근데 여기를 제가 그 위에 60%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잘 확인을 못할 수도 있지만 80%, 100분의 80. 그래서 조금 물어보는 게 이렇게 까다롭게 물어봤고 지엽적인 걸 물어봤기 때문에 상으로 배치했어요. 하지만 얘도 중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세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 예. 소득세 문제를 보시면은 뭐 부가가치세부터 볼까요? 11번 문제는 그래 3, 4번 중에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12번은 무조건 득점해야 된다. 13번도 무조건 득점. 14번 무조건 득점해야 돼요, 사실은. 15번의 경우에도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전산세무 2급 115의 기출문제는 이름만 놓고 보면 평이하다 혹은 평이한 거에서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이함 속에서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12개인데 11개 정도 맞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론에서는 12문제를 득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야 안정적인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1차 목표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론 문제를 봤을 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문제는 안타깝게도 발견이 되지 않았네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가 하나 정도는 찾아놨는데 전산세무 2급은 뭐 오류에 해당하는 이론 문제는 현재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부분 점수 Q&A를 통해서 여러분들 부분 점수 등등을 많이 질문하셨는데 질문 받아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많은 질문이 일시적 쏠리다 보니까 제가 좀 짧게 답변하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왜 틀렸을까 이런 뭐 안타까운 마음. 이러면 부분 점수를 많이 못 받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좀 드리니까 다음에도 뭐 부분 점수 Q&A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우선 합격하신 분들 115회 기출 115회 전산세무 2급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쉽게 떨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좀 안타깝게 떨어진 분들은 전산세무 2급 이론과 실무를 다시 재정리가 필요하세요. 상위 과정으로 갈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래서 전산세무 2급, 그러니까 합격하고 전산세무 1급으로 가시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70점 미만이면 떨어지는 거니까 안타깝게 뭐 불합격하셨다 할지라도 전산세무 2급 아직 잘 모르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이론, 실무 다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